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문학사 비교라는 것은 연구한 결과가 있어서 내놓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연구를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연구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한국문학사 전공하는 사람이 한국문학사에 머무르지 말고 동아시아 문학사, 세계문학사로 나가야 합니다. 한국문학도 다 연구하지 못했는데 뭐 때문에 외국에 나가느냐? 한국어도 다 못 배운 사람이 왜 외국어를 배우냐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예, 밖에 나가서 되돌아봐야 우리를 압니다. 우주에 나가서 되돌아봐야 지구를 제대로 아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문학만 우리의 아는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문학을 아우르는 세계 문학을 알아야 되고 문학 일반론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구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걱정이 없을 겁니다. 예, 대강 어떻다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쓴 책에도 여기저기 나와 있으니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충하려면 요즘 인터넷에 별의별 자료가 다 올라 있어서 그걸 검색하고 영어로 된 걸 이용해서 상당한 정도로 내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영역된 것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보다 엄청 좋아진 환경입니다. 나는 세계문학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책을 사러 유럽 각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고서점을 다 뒤져서 책을 사서 우체국에서 붙이고 또 돌아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이 수많은 자료가 책이 인터넷에 올라 있어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심화되고 발전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거론하는 각국문학 연구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전공자들 찾아서 공동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내용이 알찬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강 아는 것은 이미 내가 해놓은 책에서 알 수 있고 좀 더 보충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영어 자료를 찾아서 할 수 있고 심화된 연구는 각국 문학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항해를 하기 전에 지도를 제시하고 일로 갔다 일로 가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문학사를 동아시아의 이웃 중국, 일본, 월남 등의 문학사와 비교해서 고찰해야 우리는 동아시아 문학을 알게 됩니다. 동아시아 문학사를 또 다른 지역, 다른 문명권, 동남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문학사 등 모든 문명권의 문학사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문학사를 알게 됩니다. 세계 문학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 멀리 있는 서양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한다. 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 결과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쪽의 편향성에 따라 지식의 한계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국 문학에서 동아시아 문학으로 세계 문학으로 나아감으로써 기존의 이해의 잘못을 고쳐 놓아야 될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을 따르면서 원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세계를 이끌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학문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동남아시아 문학사는 어떤 문학사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동아시아는 한문 문명권입니다. 중국이 중심부고 한국이나 월남이 중간부고 일본의 주변부입니다. 문명의 구조를 아주 모범이 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잘 갖춘 것은 유럽의 라틴어 문명권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는 매우 다릅니다. 문명의 중심부가 그 영내에 없습니다. 사실은 동남아시아 문화 많은 것이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중심부가 동남아시아 영내에 없어요. 저 밖에 있는 놈이 중심부 노릇 사는 것이 동아시아하고 매우 다릅니다. 또 동아시아는 한문 문명권으로 일관해 왔는데 동남아시아는
한문에 해당하는 공동문화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이 굉장히 다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산스크리트가 공동문화였습니다. 산스크리트 공동문화에서 산스크리트 문명권에 들어갔다가 중세 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공동문화를 팔리어로 바꿉니다. 이와 함께 불교가 대승불교로부터 테라와다 부디즘, 마하야나 부디즘이라는 대승불교로부터 테라와다 부디즘, 우리는 히나야나 부디즘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소승불교를 하는데 이것은 대승불교가 그쪽을 낮추어 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쪽 사람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테라와다 부디즘, 상좌불교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대승불교가 상좌불교로 바뀌는 것이 산스크리트 공동문화가 팔리어 공동문화로 바뀌는 것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러한 대변동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가능한 논의를 전개할 겁니다. 그러다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오면은 이슬람 세계가 들어오면서 공동문화가 아랍어로 바뀝니다. 자, 이 이슬람과 아랍어라고 하는 놈은 아랍 중심부에서는 이것이 중세의 보편 종교입니다. 보편 공동문화입니다. 그러나 인도 아대륙으로 오면서 인디안 서브컨티넨트로 오면서 이거는 중세 후기의 사상과 공동문화로 바뀌었다가 동남아시아, 말레이, 인도네시아로 올 때는 중세에서 근대의 이행기가 되고 중세에서 근대의 이행기 공동문화가 됩니다. 자, 공동문화가 산스크리트 시대였던 게 동남아시아에서 중세 전기입니다. 공동문화가 팔려로 바뀐 것이 동남아시아의 중세 후기입니다. 공동문화가 아랍어로 바뀐 것이 중세 근대 이행기입니다. 공동문화가 산스크리트 시대에는 동남아시아에서 크메르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넓은 강력과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진 크메르의 시대였습니다. 공동문화가 테라바다 부디즘, 불교가 상좌불교로 바뀌고 팔려를 공동문화로 선택하는 변화의 주역은 타이 사람들입니다. 북쪽에 있던 타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크메르의 정토를 밀어내고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다음 시대의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것은 타이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랍어와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주인은 말레이인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람 말레이인입니다. 자, 공동문화가 바뀌고 주역이 바뀌고 종교가 바뀐 것이 동남아시아의 특성인데 시대 구분이 가장 선명한 것이 또한 동남아시아이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이런 선명한 시대 기운을 가지고 우리 동아시아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명권도 재검토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중심부가 영내였고 공동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서 예산 문명과는 다르고 단일한 공동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명권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징을 가진 한 지역이다. 이 지역이 오늘 아세안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구심체가 동남아시아를 이루고 있고 그 내력을 우리는 문학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아세안에 당연히 월남도 포함됩니다. 나라 이름을 베트남으로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아주 반대합니다. 당연히 월남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권이, 일본인이, 일본인이 하지 않은 것처럼 당연히 한자를 월남입니다. 월남이 포함되어야 되나 오늘의 여인에서는 월남을 일단 제쳐놓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문화 문명권을 가지고 말하면 월남은 한문을 공동문화로 삼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속합니다.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에 속합니다. 월남이 있어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그냥 이어집니다. 그러나 월남까지 고려하면 동아시아 문학, 동남아시아 문학 사이의 전개가 그리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젖혀놓고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학사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문학사에서도 내가 하는 얘기가 가장 진전된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도 그거 번역해서 보는 단계입니다. 동남아시아 문학사라는 건 몇 개 나왔지만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 둘을 비교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정리되지 않은 걸 정리하고 잘 모르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조명을 통해서 이해를 진전시키고 더 깊게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데 개별적인 연구가 문학사를 쓸 만큼 충실하게 진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각국의 언어가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소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어를 이용해서 그쪽을 알고 여기서 많이 거론하고 있는 크메르 문학에 관해서는 프랑스 말로 쓴 크메르 문학사가 있어서 그걸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 내부의 것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연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교할 만한 항목을 정해놓고 양쪽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사례 가운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비교할 만한 것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하나씩 비교해 나가면 어떨까. 그것은 동아시아 문학사를 새롭게 이야기하고 한국 문학사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비교를 하고 얻은 성과를 전후좌우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게 바로 그렇다. 요 거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문학 전공자들 역량으로 어렵고 영어나 불어로도 감당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 현저를 가지고 전공하는 사람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게 가장, 그거 하는 사람들은 또 한국문학 전공자와 공동 연구를 함으로써 어떤 이론적인 토대도 없고, 그냥 내부에 매몰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던 것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서로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단락으로 내놓은 대체적인 개요,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론에 대한 해당하는 얘기도 더 할 것이 아주 많지만은 지금 화면 왼쪽에 항목을 열관한 쪽에 더 흥미로운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쪽으로 옮깁니다. 비교의 항목에서 구비문학, 공동문화문학, 민족어 교수시, 민족어 서정시, 고전소설, 근대소설이라고 비교 항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문학사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들이고 동아시아 문학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족어 교술시가 교술시가 먼저 나오고 민족어 서술시가 나오는 것은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민족어 서정시가 중세 후기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동안에 많은 사람이 창작에 참가하고 널리 인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민족어 교술시보다 민족어 서정시를 밑에 놓는 것이 또한 합당합니다. 문학사에 등장한 순서가 아니라 인기를 누린 순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처음에는 구비문학이 있었습니다. 구비문학은 원시문학이면서 고대문학까지 넘어갑니다. 원시문학인 구비문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주로 말합니다. 고대문학인 구비문학은 사람들 사이에 지배자가 등장하고 영웅이 등장해서 영웅 이야기를 주로 말하고 건국의 내력을 말하는 데까지 갑니다. 자, 이런 구비문학을 동아시아에서는 아이누의 구비서사시와 한국의 구비서사시를 두루 들었는데 둘은 단계가 다릅니다. 아이누 구비서사시는 다른 문명과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은 채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원시 단계부터 고대 단계까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구비서사시도 그렇게 시작됐지만은
한국이 중세화되고 외래 문명이 나오는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본토에서도 더욱이나 제주도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또는 시대 변화에 맞서서 구비문학이 후대까지 변해진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누 구비서사시가 앞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구비서사시가 그 뒤로 전개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문학사를 쓰면서 구비문학을 논하고 구비서사시를 논할 때 이 둘을 아주 기본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의 구비서사시 대신에 중국 운남성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구비서사시를 갖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누 구비서사시는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독자적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양상의 동남아시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필리핀 구비서사시가 아이누 구비서사시하고 아주 바로 대응됩니다. 필리핀은 어떤 문명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산스크리트 문명권에 들어가지도 않고 한문도 넘어가지 않고 아랍어도 가지 않은 정말 원시 이래의 독자적인 문명을 이어온 곳입니다. 따라서 문화유산 같은 거는 볼 모양이 없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 후에 필리핀 곳곳에서 필리핀 사람들의 언어가 또 단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구비서사시가 무더기 발견돼서 세계 구비서사시 한 보고임이 발견됐습니다. 주로는 영서사시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이누에 대응하는 건 없어요. 아이누 서사시는 곰이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1인칭 서술을 하는 그런 곰의 이야기 같은 게 있는데 필리핀 서사시는 영웅서사시입니다. 영웅들끼리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개된 역사를 말하죠. 그러면서도 싸움을 격렬하게 하면서도 투쟁과 화합을 같이 말해요. 어떤 서사시는 싸워서 무수히 죽었는데 사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런 식의 영웅서사시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만 말하고 화합은 말하지 않고 승리만 말하고 서로 삶을 확인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마 후대적인 변목 아니겠나. 이렇게 말하는데 필리핀은 아주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것을 말해주고 이 이하에서는 등장하지 못합니다. 왜? 공동 문화도 없고 중세 문학도 없기 때문에. 타이의 구비서사시는 어떠냐? 타이는 매우 재밌습니다. 중국 운남성에 있는 다이족. 사람인면에 큰 태자를 씁니다. 이 다이족으로부터 타일랜드 타이인까지 그냥 떠져 있어요. 운남성의 다이족이 밑으로 내려와서 타이 민족이 되고 타일랜드를 건국했습니다. 운남성부터 타이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오래된 구비서사시로부터 중세 이후에 문명과 접촉해서 변한 구비서사시까지를 타이 민족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구비서사시하고 대응될 수 있는데 한국의 구비서사시도 제도에 가면 작청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신이 무속의 성경에 신이 동시에 사람이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이에도 신이 동시에 사람이면서 사람들끼리 애정관계를 보여주고 애정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애정의 갈등과 비극을 모아주는 서사시가 타이에 아주 풍부하게 전송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타이어가 아니고 옛날 타이어고 현재 외국대학에서 타이어를 전공하고 타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고전을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한국 구비서사시를 공부하는 사람들, 본토 것보다 제주도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타이 문학을 공부하고 이런 고전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한다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그 구비서사시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있다면 타이 문학 전공자 중에 그런 공동 연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내에 여러 외국어를 공부하고 그런 외국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과 국문학 전공자의 이런
공동과 합작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걸 깨닫고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구유문학 세계입니다. 구유문학 세계도 그 나름대로 역사적 변천을 보였으나 문학사의 큰 변화는 보편 종교와 공동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한문을 받아들여서 중세화했습니다. 중세 문학을 일으켰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받아들이면서 중세 문학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중세 문학의 이룩한 업적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냐? 예, 우리는 광개토대왕 능비, 신라, 진흥왕 순수비 등 거기서부터 무슨 성덕대왕 신종비에까지 한문으로 금성문을 써서 또는 고구려 중환비, 신라의 적성비까지 한문으로 금성문을 써서 국가의 위험을 말해준다. 이것이 한문을 받아들여서 한문을 공동문화로 해서 이룩한 우리 중세 정기문학의 매우 소중한 요소입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모두 한문을 사용했습니다만은 한문을 가지고 국가의 위험을 이야기하는 금성문은 우리 민족이 가장 풍부하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저 운남성의 남조국이라는 나라는 덕화비라고 하는 국가의 위험을 나타나는 금성문을 아주 장대하고 모범되게 광개토대왕 능비보다 거의 3배가 되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고 우리는 아주 여러 개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정작 중국에는 한문을 가지고 국가 위험을 말하는 금성문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당나라에서 나왔지만은 오히려 뒤떨어졌습니다. 한문을 가지고 공동문어문학을 독자적으로 구현하면서 민족의 위험을 나타낸 것이 우리 중세문학의 빛나는 유산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일을 크메르 사람들이 했어요. 크메르 곳곳에 산스크리트를 이용해서 크메르 제왕의 위협을 말해주는 비문이 뭉쳐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를 아주 아름답게 구사하면서 시형을 가지고 시를 지으면서 군주의 위험을, 국가의 위험을 나타냈습니다. 본문은 산문으로 쓰고 주에 대한 산문적 설명은 산문으로 하고 그 형식이 갖춰져 있으면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요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통치할 때 프랑스 학자가 곳곳에 있는 것을 다 수집해서 정리 대역했는 책이 3권이 있어요. 요거는 옛날 크메르어를 몰라도 불어 번역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로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상당한 정도로 거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옛날 크메르어를 안다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캄보디아 문학 전공자가 우리나라에 얼마 있는지 외국대학 캄보디아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 크메르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학문적 동지도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과 크메르가 왜 이런 짓을 가장 열심히 했는가? 그것은 둘 다 문명권의 중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부에서는 정작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안 했어. 중국도 안 했어요. 주변부에서는 한문이나 산스크리트 실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중간부에서는 산스크리트나 한문을 가져와서 중심부에 못지않은 문학적인 세련성과 표현력을 가지면서 자기네 나라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중간부가 이룩한 업적입니다. 중간부가 이렇게. 요거를 비교해보면, 우리 광개토대왕 능비 이래로 국가 위협을 말한 여러 금성문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개토대왕 능비에 쓰여진 내용에 시비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아는데 광개토대왕 능비가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등장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학이 중세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공동문화가, 한문이 공동문화가 된 것은 그것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크메르의 산스크리트 국가 비문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세 후기가 되자
공동문화가 교체되고 판리어가 공동문화가 되는데 판리어로 창작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불경을 판리어로 된 걸 읽었을 따름이죠. 그러면서 중세 후기에는 민족어 문학이 일어납니다. 민족어 일어나요. 우리도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문제문학을 일어난 거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민족문학이 일어난 걸 거의 같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해서 우리가 문자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150년 전에 타이의 랑캉행 대왕이 타이 문자를 제정해서 타이 사람들이 자기 말로 글을 쓰게 한 것을 타이 사람을 굉장히 자랑하고 방콕에 가면 타이 역사박물관에 제일 첫 방에 랑캉행만이 타이 문자를 제정한 걸 칭송하는 이렇게 돌비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훌륭하면 남의 세종대왕 훌륭한도 알아야 돼. 그게 150년 전입니다. 타이 사람들은 중국 운남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된 계기는 쿠빌라이가 남조국의 뒤를 잇는 정확하게만 대리국을 치니까 거기서 타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인도 동남아시아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붉은 놈이 터 팔아먹는다고 크메르의 옛 땅을 막 차지하고 최시대 주인이 되면서 판리어를 공동문화로 하고 상자불교를 일으키고 상자불교 판리어의 원천은 인도 스리랑카에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최시대 주인을 하면서 그런 민족어 문학을 일으키되 민족어 교술시를 발달시켰어요. 타이의 격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에서는 이것을 자기네 제왕이 지었다고 하면서 격언집이라는 이유로 해서 교술시, 꼭 우리가 가사와 같은 것이 타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자, 우리의 가사와 타이의 격언집, 크메르의 크파푸가 바로 대응됩니다. 타이의 격언집은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지만 단일 작품집입니다. 그거보다는 크메르의 크파푸라는 것은 문학 칼레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사가 있듯이 크메르는 크파푸가 있습니다. 앞에 산스크리트 공동문으로 국가유업을 칭송하던 크메르 사람들이 이때 와서는 자기네 말 크메르를 가지고 크파푸라는 갈래의 조술시를 쓰게 됩니다. 가사와 크파푸가 일어나서 융성하게 된 것도 14세기부터입니다. 가사와 연대도 비슷하고 갈래 개념도 비슷하고 작품 세계도 비슷하고 인생 만사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합니다. 한국의 가사와 크메르의 크파푸를 비교 연구한다면 기가 막힌 연구입니다. 만약에 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가사에 공부하지 않더라도 소설에서 놀라서 구매해보자 해서 외고 내가 찾아봐요. 캄보디아, 지금은 이름이 크메르가 아니고 캄보디아 국가에 이 크파푸 이걸 써놓고 연구를 살 수 있는가? 다만 이것도 14세기 이후의 것이 오늘 말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다 가사 옛날 원문을 읽을 수 없듯이 캄보디아 말한다고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력하면 될 겁니다. 그런 동지가 하나 있으면 둘이 합작해가지고 가사와 크파푸의 비교 연구를 해봐요. 기가 막힌 연구 업적이 나오고 우리 한국문학 연구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고 또 캄보디아 쪽에서도 그것이 획기적인 업적이 됩니다. 또 그것이 세계학계의 획기적인 업적이 됩니다. 우리 가사와 매우 비슷한 게 원래는 부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부자 있죠. 그대로입니다. FU라 해서 부라는 게 있어요. 자기 갈래 이름을 한문에서 차용했어요. 부가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나 크파푸도 거의 같아요. 부하고 크파푸 중에 어떤 놈이 더 비슷한가? 내가 보기엔 크파푸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같은 시기에 양쪽에 이런 게 나타나는가? 도대체 왜 이런 게 나타나는가? 중세 후기로의 전환이란 도대체 뭐냐? 중세 전기와 중세 후기가 다르고 중세 후기로의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는 것이 내가 했던 지금까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세계 어디서도 중세 전기는 중심부가 주도적으로 나가고 주변부는 변두리는 따르기 어려웠던 때입니다. 중세 후기는 변두리가 각성해서 중세 보편주의를 독자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집송까지가 중세전기고 요나라 금나라 남송 이후는 중세 후기입니다. 북송이 망하면서 중국이 함을가고 한국이나 월남이나 일본이 일어납니다. 소동파와 더불어 중세문학의 전성시대가 가고 한국의 이규와 더불어 중세 후기가 시작되었다 하는 게 내가 가장 중요한 학습입니다. 중세 후기가 되면은 문학적인 규범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고 각자 자기의 역사와 현실을 노래하며 곧 민족어 문학이 일어납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돼서 민족어 문학이 일어나는 거 하고 월남 사람이 추론을 가지고 한자를 빌려서 자기 말을 적게 된 거, 크메르나 타이 사람들이 자기 문학을 일으키는 거 그냥 다 이어져 있어요. 우리 문학사에 일어난 변화가 이것만이 아니고 이런 세계적 경관상입니다. 또 유럽까지 가도 민족어 교수씨가 새로운 시대의 문학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명권의 중간부는 민족어 문학 교술시를 열심히 창작하지만은 일본 같은 주변부는 교술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시는 서정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심부와 그런 사상적 문학적인 대결을 하려는 의지가 주변부는 적고 주변부는 자기네처럼 특수성을 가꾸는데 치중하고 있고 중간부는 민족어 교술시를 통해서 모든 고전문학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크막급학과 그런 것이다. 타이가 먼저 중세 후기로의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그때까지 선진이던 크메르가 마지 못해서 따라오는 것 같은데 가사문학을 일으키는 전환에서는 크메르가 더 내실을 갖추는 성과를 얻어내요. 타이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선두에 섰다 하지만은 문화적인 전통이 빈약해서 많은 걸 크메르부터 차용해서 그걸 자기 걸 만들었어요. 오늘날 타이 사람들 중에 왕족이 하는 이야기하고 평민이 하는 이야기 다르다 그래요. 타이에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타이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미술사를 전공하는데 자기 지도 교수가 왕족이다. 왕족에게는 왕족의 말을 써야 되는데 자기는 보통 타이 말밖에 쓰지 못해서 보통 타이 말을 쓰면 왕족에 쓰면 신뢰가 돼서 할 수 없이 영어로 이야기해요. 왕족의 말은 어떻게 다녀요? 왕족의 말이라면 딴 게 아니고 거의 크메르 말이라는 거예요. 타이 사람들이 크메르 말을 막 섞어가지고 하면서 이게 왕족의 말이고 고급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가 새로운 세대의 변화를 주도했으면서도 크메르로부터 그 많은 걸 창조해서 고국의 문화를 이룬 것도 재미가 있고 타이가 주도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크메르가 더 내실 있게 갖춰서 크파파 같은 문화를 이룬 것도 너무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중세 후기가 되어서 가사란 교술시가 일어난 것을 우리 문학사 내부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의 세계사적 의의는 지금까지 잘 모르겠어요. 가사는 우리의 독특한 문학이라 했는데 아니다. 중세 후기의 문명권의 중간부가 세계에서 일제히 한 것이다 하고 내가 밝혔어요. 그러한 변화 중에서 한국의 가사와 크메르의 크파프의 일치가 아주 재미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상 몰라요. 프랑스 사람이 썼는 크메르 문학사를 가지고 거기에 나타낸 정도 알고 크파프의 작품이 영어나 불어로 번역된 것도 별로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 연구할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런 연구를 하면 얼마나 신통해요. 외국대학에서 캄보디아를 공부하고 한국문학을 하는 사람들. 캄보디아에 가서 유학할 정도도 안 돼요. 나랑 아주 없어서 그랬어. 그런 아주 독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연구를 같이 하면 그것도 얼마나 빛나. 이런 연구를 캄보디아에 전해주면 그쪽에서 깜짝 놀라요. 여기에 우리의 연구를 기다리는 정말 광활한 신천지가 있어요. 광활한 신천지. 우리는 이제 그런 연구를 우리가 주도할 때가 됐어요. 물론 사람들이 인도 진화를 통치하면서 그런 거 조사 연구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들까지의 동질성도 별로 감지되지 않고 동질성을 연구해서 진정한 친구로 다루어서 동남아시아 문학을 연구할 의도는 없었고 그런 결과는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여서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민족어서 일본의 왁과나 우리의 향가 시조는 생겨난 지가 오래됐죠. 중세 전기에 왁과가 생겼고 우리도 시조가 향가가 그때 생긴 놈이 중세 후기에 시조로 바뀌었어요. 중세 전기에는 향가였다가 중세 후기에 시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중세 후기,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 굉장히 작자층이 넓어졌어요. 시조의 작자층이 넓어져서 작품이 많아지고 한 것이 왁과나 시조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의 일입니다. 또 우리는 거기서 사설주자라는 또 생겨나고 그래서 생겨난 순서가 아니라 그러면 아주 인기를 끈 순서로 가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마찬가지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말레이의 판툰입니다. 자,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는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 생겨서 인도로 들어왔어요. 무굴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무굴 제국의 군대가 동남아시아로 가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건너와서 말라카 해역으로 와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종교도 퍼뜨리고 언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아랍어가 공동 문어입니다만은 아랍 문자로 기록하고 아랍어의 어휘를 많이 가지고 아랍 문학을 유식의 원천으로 삼는 말레이어가 링구아 프랑카, 조통어라고 해요. 다른 사람끼리 서로 통하는 말이 조통어인데 그 말라카 해협 일대의 조통어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학을 일으킵니다. 이쪽 사람들이 아랍어를 새로 공동문어로 삼았다 하더라도 아랍어 실력이 문학 창작을 할 정도는 안 돼요. 그러나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코란을 원문으로 외우기 때문에 아랍어를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집 근처에 안산에 모스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알아보게 갔더니 파키스탄 청년이 우리말을 하면서 안내를 해요. 여기에 예배를 인도하는 이맘 누구냐? 한 사람은 방글라데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멘 사람이야. 신도는 누구냐? 각국에 여기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다 모여서 기도한다. 딱 근데 말은 무슨 말을 하냐? 다 아랍어로 하죠. 공간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아랍어를 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레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랍어로 작품을 쓸 정도 실력은 안 됐어요. 말레이어를 가지고 아랍어 대용으로 삼아서 판툰이라는 사행시를 짓는데 일본의 왁과나 우리 시조보다 오히려 인기가 더 있어요. 누구나 판툰을 지어요. 사행시고 가군도 맞아요. 대유행입니다. 요새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어떤 취미가 있는가 하면 영어로 왁카나 하이쿠를 짓고 영어로 시조도 지어요. 영어 시조 지은 거 알아요? 영어로 시조 지은 건 많아요. 영어로 판툰을 지은 건 더 많아요. 이게 누구나 짓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상하 남녀를 아우르는
문학으로서 판툰이 대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왁가보다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하이쿠지, 왁가를 던단 일본의 하이쿠, 한국의 시조, 인도네시아의 판툰이 가지고 있는 그 의와 비교라는 걸 매우 중요해요. 원래서 멍뚱하게 시조를 저 멀리 서양의 소네트하고 비교한다. 예, 소네트는 이거보다 더 길고, 소네트는 시인들이 지었지, 그냥, 아무나, 남녀노소가 그냥 일상적으로 지은 거 아닙니다, 소네트는. 근데, 하이쿠나 시조나 판투는 중세 근대로 얘기해서 남녀노소 아동 주체를 그냥 다 짓는 게 되버렸어요. 그 열기에서 사실 우리 시조는 하이쿠보다 조금 떨어져요. 일본성 올라 또 하이쿠 뭐죠? 그 일본의 우연의 역전에 그 노숙자 있어요. 노숙자가 하이쿠를 지어가지고 막 노트 몇 권씩 가지고 있어요. 노숙자가. 판툰도 그 비슷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레이어의 판툰은 말레이어를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가 한 학과인데 말레이 인도네시아과에 뭐 2, 3학년 학생만 돼도 판툰은 다 읽을 줄 알아요. 판툰은 다 알아요. 그래 판툰과 시조의 비교형은 공동연구자를 구하기 아주 쉬워요. 그러면 다 돼. 이거 해볼 일입니다. 그리고 시의 형식과 표현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누구나 그걸 다 짓고 즐기느냐. 자, 여기서 말레이 인도네시아라는 말을 봅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바 섬에 사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사람들의 언어는 자바어입니다. 해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 이슬람산이 왔다 갔다 해서 말레이어를 모국가 아니라 제2어로 하다가 점점 더 사용이 확대됐어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해서 민족 해방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 인도네시아 해방투쟁, 수카르노를 위시한 해방투쟁, 이 사람들은 모두 자바 출신이고 자바어가 모국한데 우리는 말레이어를 가지고 공용을 하고 장차 국어를 하자고 대결단을 내립니다. 네. 자바어를 사용하고 다수지만은 인도네시아 말은 곳곳의 사람들이 알아요. 동어라 그랬어요. 자바어는 자바 사람들밖에 몰라요. 대결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란 그 큰 덩치가 단일체로 이주가 됐어요. 만약에 자바어를 공용을 했다면 자바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다른 언어 사용 사람들이 척을 져서 인도네시아가 단일체가 되지 못하고 끝없는 분열을 겪었습니다. 다수 언어를 사용자고 독립운동의 주역인 사람들이 기꺼이 자바어를 버리고 말레이어를 공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단일체가 되고 말레이 인도네시아가 한 언어권이에요.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는 한 언어입니다. 다만 말레이어는 영국식 표기법, 인도네시아 쪽 말레이어는 네덜란드식 표기법을 가져다가 이제는 표기법을 토중해요. 그러나 때로는 또 어휘가 달라서 올해소예요. 내가 읽은 재밌는 논문 중에도 그 어휘가 달라서 생기는 오해 같은 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갑니다. 그것을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줄여서 마이너, 외국에 가면 마이너과 굉장히 큰 영역을 다룹니다. 그런데 말레이어는 이제 판투브에 히카야타라는 게 있습니다. 히카야타라는 게 유일한 아랍어 문학입니다. 말도 아랍어입니다. 아랍 세계에서 유력한 역사 군당 고담입니다. 역사 이야기도 있고 신화도 있고 옛날 이야기도 있는 그런 등속들 무더기를 히카야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 제목에는 그 주인공으로서 누구의 히카야타 누구의 히카야타라는 게 이 말레이어 만화이고 이거는 뭐하고 비교했느냐 우리 쪽에 판소리나 예언책과 연결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소설이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소설이라는 말보다도 판소리나 이야기책이라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랬냐? 시작이라 했어요. 시작. 아주 좋은 말이죠. 재미삼아 지은 거다. 요거 일본에서 지은 말이요. 시작이. 일본에서 지은 말. 한자로 지어냈지만은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는 모르는 거예요. 개사코.
시작이 게사쿠. 그러니까 일본의 게사쿠하고 말레이시아 히카야트하고 칼 이름 비슷하고 온갖 이야기 다 게사쿠야. 재미삼아 지어내서 하는 얘기다. 히카야트 그런 겁니다. 이것들이 말하자면 또 율문이기도 하고 산문이 돼요. 구도로도 하고 글로도 써요. 그러니까 구교문학과 기록문학, 율문과 산문을 다 합친 무더기. 사실 우리 옛날도 판소리는 율문이기도 하고 여기 산문이도 하잖아요. 이것들이 말하자면 중세서 근들의 이행기 동안에 성장해온 독자적인 고전소설입니다. 서양문학과 영향과 관계를 가지기 전에 독자적으로 성장한 소설입니다. 또 우리의 이야기책이나 일본의 게사쿠가 많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소재를 새롭게 우려먹은 것들입니다. 그걸 뒤바꾸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그렇죠? 히카야토도 많은 부분을 아랍 문학에서 가져온 소재를 뒤바꾸고 막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리의 비교도 매우 좋습니다. 연구할 만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근대 소설로 그대로 이어졌느냐 안 이어졌느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대 소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양의 영향과 자극이 작용됐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영향과 자극을 받아들여서 근대 소설을 만드는데 단연 일본이 앞서고 우리가 뒤따라갔어요. 일본 사람 평내 소요, 스포츠 소요라는 사람은 소설이라는 용어를 영어의 노블의 번역으로 쓰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서양식 소설 개념을 따르고 서양식 소설을 따른다고 하면서 일본의 근대 소설이 출현했습니다. 우리 근대 소설 지은 사람들도 일본의 영향과 전례를 많이 참고해서 지었어요. 상당수의 작가가 김동인 같은 사람도 포함해서 일본어로 먼저 짓고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식문학이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이전에 판소리나 이야기책, 우리 고전 소설의 전통이 내면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남 따라서 문학을 이식하는 소설은 그 당대는 큰 소리 쳤지만 지나가면 별 볼 일 없고 우리 전통을 이었네. 가령 판소리를 이어서 그것을 시작으로 만든 최만식의 작품 같은 것이 점점 더 진가를 발휘해서 높이 평가됩니다. 히카야트를 짓는 데는 말레이가 당연 앞서고 인도네시아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이 문명권 중에서 제일 변두리입니다. 제일 주변부입니다. 변두리 주변부는 공동 문어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문을 제대로 못해서 늘 웃음거리가 되고 자기들도 그것대로 무슨 열등의식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본 사람들은 고할, 변체한문이라고 그래요. 변체한문. 일본어가 섞였고 변체한문이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산스크리트를 잘 못한다 그래서 섬나라 산스크리트 이렇게 낮추어서 섬나라, 촌뜨기, 엉터리로 쓰는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 아니라 산스크리트 시대, 아주 옛날에 산스크리트 시대에 산스크리트 문명이 거기까지 가는데 인도네시아는 너무 엉터리다 해서 섬나라 산스크리트를 했어요. 그 편들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권에도 인도네시아의 출현은 매우 늦었는데 요 근대 소설을 만드는 데는 인도네시아가 단연 앞섰습니다. 말레이 사람들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지 하에서의 고민하고 각색하는 그런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를 대항해서 전개되는 혁명투쟁을 그리는 브라미디 아난타토르의 게리라 가족이라고 하는 소설이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소설이 새로운 소설을 일으켰는데 우뚝하게 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말레이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말레이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책을 읽고 오늘 또 말레이시아는 영어를 사실상의 공용어를 삼아요.
말레이 문학이 충분히 자라지 못했어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를 식민지를 받았는데 뺨을 맞아도 금단지를 낀 손에 맞으면 다행이다 말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어 배워가지고 글 쓰고 해도 누가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언어의 전환이 훨씬 빨랐어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영어를 쓸까 말레이어를 쓸까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흔적을 싹 없애고 자기네 말로 문학을 입히고 근대 문학을 일으켰어요. 네덜란드 식민지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네덜란드 식민지가 되면서도 유럽 문화의 정수를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주장이 없어요. 네덜란드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대 소설이 더 빨리 자리 잡고 성장되게 된 겁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 독립할 때 영국의 지배도 느슨하게 받고 있었어요. 지방에 술탄 왕들이 있어요. 느슨하게 받고 있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도 그런 진통을 받지 않고 했어요. 영국이 독립을 시켜주면서도 사실상 지배력 행사한 이런 뜻이었어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독하게 다스리고 인도네시아 사람은 처절한 해방투쟁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것이 인도네시아가 각성을 하고 근대소설을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은 세계 식민지 해방투쟁에서 이뤄진 중요한 독립투쟁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투쟁을 격렬하게 벌이고 일어나는 곳에서는 의식의 각성이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근대문학의 발전이, 민족문학의 발전이 세차게 일어납니다. 거기서 말레이와 인도네시아에 또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근대소설은 아시아 근대소설의 일본은 유럽 근대소설을 잘 본떠서 했다. 우리는 참 좋은 거 배워서 들었다. 우리 수입에서 1등이 다른 거 하고 네덜란드는 뭔 잔소리 하느냐. 우리는 모든 걸 뒤어짓고 새로 이렇게 했는데 앞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근대소설은 일본 비슷한 놈도 있고 인도네시아 비슷한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근대소설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일본을 제항해서 민족해방투쟁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니까 연합군이 진주했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총관을 키우고 싸운 적이 없어요. 뭐 만주에서 조금 유격전을 했다도 그거는 이 본토가 아니고 규모가 적어요. 인도네시아는 거의 전국적인 전투를 해서 이겼어요. 거기서 인도네시아 그런 투쟁의 소설이 탄생했어요. 이렇게 본다면 근대 소설이 성립되는데도 일본 유형, 인도네시아 유형이 있어요. 일본 유형과 인도네시아 유형. 우리는 어느 쪽인가?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 유형에 가까워요. 내면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유형하고 선택해요. 이런 비교의 안목이 있어요. 우리는 근대 소설을 비교할 때 저 서양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서양이 저기 가고 일본이 가고 우리가 여기 뒤따라가고 우리 뒤에 인도네시아가 있다고 생각만 하잖아요. 우리는 동남아시아 문학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문학을 새로 알게 되고 우리 한국 문학을 내 문제점을 더 심도 있게 고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조명을 통해서 양쪽을 이해하고 둘을 합친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학문의 바람직한 방향이고 진전입니다. 이런 연구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비교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서양문학과 우리 문학의 관계만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중국 문학과 한국 문학, 동아시아 문학과 한국 문학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협소한 시야입니다. 동남아시아 문학과 한국 문학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시야가 확대되고 연구가 심화되고 이론의 정립이 확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학은 무주공산이요, 지금.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연구하면 새로운 거예요. 누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박사논문을 쓰려면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데 남이 쓴 논문의 목록만 검토하는데 또박 2년 걸린다.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아있는지 유럽문학 전공한 사람들이 실로 고민은 그거예요.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아있는지. 질 나쁜 놈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뺏기고 중간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 말 뒷북치죠. 동남아시아 문학 연구할 때는 그럴 염려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요. 사실 우리문학도 그래요. 이제 자료 목록을 정하고 대강 개강을 했고 뭐 했지만은 깊은 연구는 거의 없어요. 깊은 연구는 무주공산인데 동남아시아 문학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연구. 자,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나? 나는 하지 못해요. 이런 것이 있다고 떠들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격변시키고 할 일을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야 이거 참 재밌다. 혼자 못해요. 동반자를 찾아나서요. 동반자. 그런데 동반자 중에는 매우 여기에 유아온 사람들이 외국어대 가서 뭐 캄보디아 공부한 사람 찾을 필요 없어요. 캄보디아 학생 유학 왔으면 야 니야 내하고 같이 이거 보자. 응? 하면 되는데 물어보니까 캄보디아 학생은 온 적이 없다고 그래. 캄보디아 아직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예, 월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죠. 그 학생과 더불어서 월남문학과 한국문학의 공동연구를 한다면 사실 월남 학생들이 거기서 있는 동안에 자기네 고전문학 공부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말을 알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유학하고 있는 각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이런 연구, 공동연구를 하는 그 동반자를 삼는 건 굉장히 좋아요. 아마 외국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또 앞으로 지금 다문화가죠. 외국인이 와서 어머니가 혈통이 다른 아이들 나오죠. 그런 아이들이 반드시 자기 어머니의 말을 알고 그 문화를 알도록 나라에서 힘써야 됩니다. 양쪽의 문화와 언어를 다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다문화 과정을 그냥 살기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먹을 거라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양쪽 언어와 문화를 다 알도록 자라게 하는 것을 국가 시책으로 삼아야 돼요. 국가 시책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문화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문화의 가치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런 일을 국문학 전공자들이 앞서서 서둘러서 모범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국어국문학과는 총무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모든 행정 조직에 총무과가 있고 여러 과가 있어요. 총무과의 업무 규정에 보면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이게 다 있어요. 네, 이 모든 걸 다 다루는 총무과로서 국문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잘못 영문과가 총무과처럼 앞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자기네 이속에 차리고 세상에 영미 사람이 제일 무식해요. 따라서 영문과가 무식을 흉내내는 것이 왜? 영미 사람이 왜 무식하냐면 영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 이 세계에서 제일 무식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은 외국어를 제일 못해요. 미국 사람은 세계 어디 가도 저 말로 외교를 하니까 미국 사람은 외국어를 제일 몰라요. 옛날 서복임 만종이 그랬어요. 중국 사람 외국어를 모르니 무식하다 그랬어요. 예, 미국 사람의 무식을 흉내낸 영가 사람이 세계 총무과 노릇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가 총무과 노릇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말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 말을 아는 사람의 친구를 가지고 유대를 하게 돼요. 총무과 전체가 그 일을 하고 나서야 돼요. 여기 유학 온 사람, 외국어대학 그 학과를 보는 사람하고 연결하고 합작해가지고 이런 연구를 열심히 해나가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쉬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꼭 1시간 했네요.
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고 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것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를 판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 판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나쁘고 우열을 판단하는 게 많아요. 무엇이 앞서고 뒤서고 어디서 어떻게 갔고 우열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무엇이 같으면 같은 것을 통해서 상호 조명, 이걸 가지고 저걸 비추고 저것을 가지고 이걸 비추어서 우리는 이해를 더 깊게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의 차원을 높이는 게 마땅하고 뭐 같은 것은 반드시 다른 것을 동반하고 있어요. 같은 것을 매개해서 다른 것을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비교 연구의 아주 철칙이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 것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디서 어떻게 갔다는 식의 생각은 싹 없애야 돼요. 한국과 캄보디아를 비교하든 태국과 말레이를 비교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또 서로 다른 생각도 한다. 무엇이 마찬가지고 무엇이 다른가를 상호 조명하면 언제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중국은 많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매우 다채롭죠. 그것 하나하나가 다 대단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그것들을 다 그냥 중국 것이다 하고 뭉뚱거리면 그것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가치를 상실해요. 문학 연구는 국가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도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연구는 아닙니다. 우리는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또는 작게는 내 고장을 위해서 하는 연구다. 내가 사는 이 우리 동네와 인류 사이에 여러 개의 단위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국가이지. 국가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단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국가보다는 왕왕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중국의 소수민족은 모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에서 다른 언어를 무시해도 곤란하고 중국의 한족의 한어란 것도 서로 광동 사람과 상해 사람과 뭐 사천 사람 서로 말이 다른데 그것이 다 중국어라고 하는 것을 문학 연구나 특히 구비문학 연구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견해라고 생각해요. 일반론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거론한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도 잘 모르니까. 일본 근대 소설과 인도네시아 근대 소설이 각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말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조금 말해 봅시다. 일본 근대 소설을 개척한 사람은 나스메 소세키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동경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하다가 소설가로 나섰죠. 나스메 소세키는 개인의 문제를 내면 심리를 위주로 다룹니다. 뭐 많이 알려진 소설로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도 있고 봇장도 있어요. 거기서는 역사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내면적인 문제를 매우 정밀하고 심미적인 안목으로 다루는 것을 장기로 삼았어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작가로 브라무디아 아난타 또르라는 사람을 둡니다. 이 사람은 어디 서양에 가서 공부한 적도 없고 인도네시아에 성장했으며 자기 자신이 인도네시아 해방 투쟁에 직접 참가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중에 갇혀서 투옥되는 동안에 소설을 짧게 구상해서
네덜란드인 친지를 통해서 세상에 알렸다가 석방된 후에 작품을 완성한 것을 게리라 가족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조국이요 조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대변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신변잡기가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표현이 거칩니다. 과격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세련성이 많이 모자란 것 같지만 엄청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네덜란드 해방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싸우고 사형을 당하면서도 아주 기쁘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스메 소스키의 신변 잡기적 소설하고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설의 극과 극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소설 가운데도 일본형에 가까운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형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또는 겉으로는 일본형을 따르는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인도네시아형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양극단이 우리 소설을 또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소설을 포착하는 데 좋은 어떤 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학적 세련성을 취해서 나스메 소스키를 높이 평가하고 그러지 않았다 또는 하찮은 걸로 말할 수 있고 그 압도적인 주제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평가해서 반대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는가는 문학관의 차이고 또 소설의 평가와 직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어떤 주장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근대 소설의 독자적인 형성과 발전에서 서양 것을 본뜬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네덜란드의 어떤 소설을 보고 또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모범을 삼은 게 별로 없는 것이 불행이면서 또한 다행이죠. 일본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으면서도 영국을 따르고 배우고 모범으로 삼는 의존도가 너무 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쓴 책에 문학사는 어디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사의 크기에 대해서 논했어요. 문학사는 제일 작게는 지방문학사입니다. 가령 제주문학사 또는 어떤 소수민족 문학사. 제일 큰 단위는 세계문학사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단위가 있다. 그 중간에 국가 단위로 쓰는 자국문학사가 있어요. 근데 각국 문학사가 민족문학사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할 수 않으나 대개 일치하는 것으로 한 국가를 영위하고 있는 민족의 문학사가 그 나라의 문학사입니다. 한국 문학사 이런 개념, 일본 문학사 이런 개념입니다. 중국 문학사는 이런 개념이 아닌데 소수민족 문학을 포함해서 중국 문학사로 말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과 세계문학사 사이에 문명권 문학사라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아시아 한문 문명권 문학사, 남아시아 산스크리트 문학사,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아랍어 문학사, 아랍어 문명권 문학사, 유럽의 라틴어 문명권 문학사가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권 문학사이기는 하지만은 문명권 문학사 주고 특별하다 이야기입니다. 뭐가 특별하냐? 문명권 문학사라고 하는 공동 문화가 단일한 걸 전제로 합니다. 산스크리트 문학, 문명권, 아랍어 문명권. 동남아시아는 이게 특별한 것이 공동 문화가 3번 변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동남아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공동 문화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동남아시아는 지역 공동체를 1차적인 요건으로 해서 성립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동남아시아에만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은 예외적이라고 해서 좀 경시해도 되지만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될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문학 했을 때 아프리카 문학은 어떤 공동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명권 문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는 아랍어 문명권이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어떤 공동 문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문학은 지역적, 역사적 특성 때문에 어떤 단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문학을 한 단위로 이해하는 관점과 아프리카 문학을 한 단위로 이해하는 관점은 어떤 면에서 상통합니다. 또 이런 개념이 카리브해 연안 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쪽, 프로데 남쪽, 남미 사이에 여러 개 섬이 있습니다. 쿠바, 하이티, 엘살바도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역사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각기 살고 있다가 유럽인의 식민지도 제대로 돼서 어떤 거는 영국 식민지, 어떤 프랑스 식민지 뭐 이렇고 또 원주민도 별로 없어요. 꼼주인 다 없어지고 흑인 노예들이 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건 뭐 너무 잡탕이죠. 너무 잡탕이에요. 그러면서도 카리브해 연안이라는 어떤 공통체가 있어. 카리브해 연안 문학이라고 하는 동질성도 있어요. 그래서 카리브 연안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문학사와 세계문학사 중간에 이거보다는 크고 저거보다 작은 중간의 단위도 어느 단일하지 않고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문학사를 어디로 하는 책에서도 문명권 문학사와 더 큰 지역의 문학사를 나누어서 다루었어요. 거기도 지금 말한 동아시아 문학, 동남아시아 문학, 아프리카 문학, 아마 카리브 문학도 다뤘을 겁니다. 그런 단위에 관한 고찰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동남아시아 문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동남아시아 문학은 문명권 공동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명권 문학과 공동문화의 공통점면은 지역 공동체 문학의 중간쯤 걸쳐 있어요. 그런 단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이것이 중간쯤 걸쳐 있어 얼치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문학사 전개 시기마다 중요한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공동문학사가 분명한 동아시아나 한국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